11월 2일 목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요즘요 11월 치고 따뜻한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도가 한낮에 기온이 28도를 넘어서면서 11월 날씨로는 100년 만에 가장 더웠다고 합니다. 와, 28도면 거의 초여름 날씨 아닌가요? 자, 오늘도 비교적 따뜻하죠? 네, 오늘 낮 최고 기온은요 서울이 24도, 경주는 무려 29도까지 오를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부터 주말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고요.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와, 요즘 전국 곳곳에서 이 빈대가 출몰해서 난립니다. 따뜻한 실내가 빈대가 살기엔 최고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곧 날씨가 추워지고 난방 떼고 이렇게 하면 실내에 빈대가 더 퍼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아닌 빈대 출몰 소식 도시락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주식 이야기 그리고 볼만한 영화 추천까지 오늘도 꽉 채워 준비한 상클 끝까지 함께 하시죠.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첫 번째 이슈 뭔가요? 네, 첫 번째는요. 적에다 뭐뭐의 흔적입니다. 뭐뭐. 자, 동그라미 2개 들어가는 것 네. 빈대입니다. 아하. 네, 1970년대 이후엔 자취를 사실상 감췄던 빈대, 일명 배드버그가 다시 전국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기도 겁난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영상부터 보시죠. 예. 네, 지난달 영국 런던 지하철입니다. 빈대를 발견했다는 누리꾼들의 영상이 쏟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하철 의자는 물론 승객의 바지 위를 기어다니는 이런 빈대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자 뒤쪽으로 좀 보이고 있죠. 자, 고속열차를 통해서 빈대가 유럽 곳곳으로 퍼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조그맣게 기어다니는 게 빈대군요. 예. 근데 빈대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유럽 여행이나 출장 다녀온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꼽히고 있고요. 과연 우리나라 지하철은 안전한가 이런 걱정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천으로 된 지하철 의자에 앉지 않으려고 하는 좀 걱정이 된다. 여기 앉을 때 걱정된다는 분도 좀 계십니다. 예. 지하철의 경우에 아무래도 난방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따뜻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건데요. 네. 다만 아직 국내 지하철에 빈대가 출현했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직물 소재의 의자는 고온 스팀 청소를 하는 등 주기적으로 방역하고 있고 또 바로 오늘부터 외부 방역 업체를 통해서 빈대 서식 유무를 진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순차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이 전동차에는 기존의 직물 소재 의자 대신에 오염에 강한 복합 PC 소재로 바꿀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아, 저희 그렇군요. 이 소파도 직물 소재거든요. 어머. 제작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어쨌든 오늘부터 지하철 빈대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면서도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전국 각지에서 지금 빈대 발견 신고가 잇따르고 있잖아요. 네, 최근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빈대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고요. 또 국내 한 대학의 기숙사에서도 빈대가 나타났습니다. 자, 저렇게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 알 수가 있죠. 또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저런 건데 얼핏 보면 쌀알 정도 크기의 까만 물체로 이제 빈대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밖에 고시원에서도 벽지를 뜯어내면 빈대 알이라든지 이런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고시원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빈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부쩍 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빈대 청정국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면 실내로 빈대가 더 모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걸 좋아한다고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해 주셨고 예. 네. 어떻게 막아야 하나요, 이걸? 네, 이 가정 내 난방을 시작하면서 빈대가 가장 좋아하는 이 따뜻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빈대는 먹이가 없어도 3개월 정도는 견딘다고 해요. 다만 60도 이상의 고온에 취약합니다. 결국 이 스팀 등을 이용해서 고온 살균해야 하고요. 또 빈대에 물리면 비누로 씻고 연고를 바르면 좋고 급한 경우에 모기약을 발라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따뜻한 실내를 좋아하지만 60도 이상의 고온에는 취약하다는 거죠. 네. 특히 주거 취약계층, 쪽방촌이나 고시원 같은 이런 곳이 빈대 피해를 더 크게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개개인의 방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정도의 상황이면은 거의 뭐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방제에 나서야 되는 게 아닐까. 뭐 모기나 바퀴벌레 방제하듯이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다음 이슈는 뭔가요? 네, 다음은요. 지옥철 해결법입니다. 자, 출퇴근 시간 서울 지하철에선 좌석을 아예 없앤 객차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예. 지하철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뒤에 확대할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서울교통공사는 내년 1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4호선, 7호선 열차 2칸의 객실 의자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 좌석 변경 전과 후 확 달라진 모습이 조금 보이죠. 양쪽 네. 끝에 의자를 없애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그 혼잡도가 높고 객실 의자 아래 중요 구성품이 적은 이런 호차를 선정해서 우선 이 의자 없애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교통공사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지하철 의자를 없애니까 그만큼 공간이 늘어나 보이거든요. 네. 근데 또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앉을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 없애는 건 아닌데 의자를 없애는 열차 칸을 선택할 때 위치도 일단 고려한다고 합니다. 네. 자, 지하철에서 가장 붐비는 곳 바로 환승역 출구입니다. 맞아요. 그 칸이 가장 붐비게 되는데 그러니까 환승역의 출구 계단과 가까운 칸,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열차 칸 두 곳의 의자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대신에 양쪽 끝에 있는 노약자석은 유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러 칸의 그 열차 객차 중에서 두 개의 객실만 이렇게 일단 시범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뭐 해보고 차차 보완을 해도 되겠다 생각은 들긴 하는데 네. 혼잡도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의자가 없어져도 선체로 사람들이 가득 객실을 그렇죠. 채울 거다. 결국 혼잡도는 똑같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의자를 없앤 만큼 좀 더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마치 이제 콩나물처럼 이렇게 서로 모여져 있지 않은가. 예. 네. 자, 그렇게 되면 전에는 앉아 있는 사람만이라도 조금 편했는데 이제는 그 칸에 있는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벽면까지 사람들이 들어차게 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또 네. 내릴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제쳐야 해서 힘들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서울교통공사는 의자를 없앤다고 승객들이 더 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일단은 자체 분석을 했고요. 예. 자, 그러면서 칸별 혼잡도가 최대 40%까지 완화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분석한 내용인데 올해 3분기 기준 4호선과 7호선 열차 한 칸의 최고 혼잡도는 각각 193, 164%가 됐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혼잡도라는 게 이제 열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탑승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수치인데요. 예. 좌석을 없애게 되면 30, 40% 포인트가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교통공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두 개 그래프가 이제 좌석을 없앴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네. 뭔가 막대기가 확 내려간 건 보이네요. 네네. 네네. 또 이제 공사는 이 장기적으로 열차 추가 투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운행 편수도 좀 늘리고 안전도우미 배치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게 뭐 실제로 시행될 때 상황을 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에 적응을 해서 새로운 승객 유형이 등장하진 않을까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이요? 네, 뭐 좌석이 없는 칸에 뭐 접이식 의자를 갖고 탄다. 뭐 너무 신박한 아이디어긴 한데 접이식 그럴 수도 의자를 있지 않을까요? 뒤에 가방에 메고 이렇게 타는 네. 경우도 있겠죠. 등산 갈 때 그 스티로폼 의자 있잖아요. 네. 바닥에 깔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앉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한번 좀 이 중국을 보면은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좌석에 앉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보시면 저렇게 작은 접이식 의자부터 또 거실에 있을 법한 큰 나무 의자 이런 것까지 좀 등장을 해서 내 자리를 사수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네. 있고요. 나무 의자네요. 네네. 네, 또 여기에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자기 몸집만한 소파를 들고 지하철을 탑승한 이런 남성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그런 상황도 중국 지하철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없앤 칸을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중국처럼 개인 의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군요. 어찌됐든 이런 게 다 뭐 지옥철의 고통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니까 좀 여러 조치들로 좀 실험도 좀 해보면서 지하철이고 혼잡도가 좀 낮아졌으면 하는 지금 출근하고 이제 정말 진땀을 빼면서 출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좀 해결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은요. 그들만의 돈잔치입니다. 자, 국내 5대 은행들 평균 연봉 얼마일까요? 1억 원가량으로 모두 억대 연봉입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 그렇습니다. 예. 이 때문에 요즘 은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데요. 자,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자 수익은 31조 원에 달합니다.
30조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자,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은 이자로 막대한 이익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금리가 높아지면서 서민 부담은 커졌는데 은행은 그만큼 수익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은행을 향해서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 은행들이 고객이 맡긴 돈으로 앉아서 이자 장사한다, 돈잔치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낸 초과 이익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그러니까 횡재세라고 하죠. 네. 이것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국회에서는 이제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초과 이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걷는 이른바 초과 이윤세인데요. 그런데 이제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중과세 논란과 또 금융시장 교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인데요. 금융당국은 은행 출연금과 기부금을 확대해서 서민 금융상품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것 중에 독과점, 뭐 카르텔을 깨겠다 네. 이런 것도 연일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택시 독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어요. 네, 자 카카오 택시 운영사죠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갑자기 왜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느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이렇게 발언을 하자 곧바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는 데 이어서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까지 나오자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택시 기사들이 뭐 카카오에서 가져간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라고 오랫동안 말을 해왔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내기 전에 이 남현희 씨와 결혼 사실을 발표했다가 사기 의혹에 휩싸인 그 전청조 씨 관련해서 방금 전 들어온 속보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청조 구속영장 신청인데요. 네네. 자, 전 펜싱 국가대표 이 남현희 씨 결혼 상대로 알려진 뒤에 사기 의혹이 커졌던 전청조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또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기 피해자는 15명, 밝혀진 피해액만 1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전청조 씨가 과거에 결혼만 총 3번을 했다 이런 의혹도 나왔어요. 네, 전청조는 과거 제주도에서 여성과 결혼을 했고 또 수감 중에 남성과 결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여기에 한 번 더 결혼을 했다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다만 이런 의혹들 유튜브 등 여러 곳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인 만큼 이 세부 내용은 앞으로 경찰 조사에서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은 의혹 수준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승 기자 잘 들었고요. 자, 2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장씩 보내드리는 깜짝 퀴즈. 오늘은 머니클래스 마치고 말고 여기서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그야말로 깜짝 퀴즈입니다. 네. 문제 하은 앵커가 읽어주시죠. 네, 최근 국내에서도 목욕탕이나 또 대학 기숙사에서 이것이 발견되면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베드버그라고도 불리는 이 해충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같은 피부 질환도 유발하는데요. 이건 무엇일까요? 네. 자, 1번 모기, 2번 빈대, 3번 개미. 아, 그렇군요. 지금 오늘 쭉 보신 분들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빈대떡이 먹고 싶다는 생각도 갑자기 들고. 지금 상클 생방송이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당첨자는 방송 마칠 때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인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클이 뽑은 광클이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뉴스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운전하다 화들짝 고속도로 위 맨발의 아이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근인데요. 그런데 차들만 있어야 할 이곳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얼핏 보이고 있죠. 네. 네. 깜짝 놀란 블랙박스 차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갓길에 차를 세우고는 지금 뛰어가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다름 아닌 맨발 상태의 한 6, 7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아니 고속도로에 사람이 서 있는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아이가 맨발로 뛰어다녔다는 게 놀랍습니다. 지금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운전자는 자꾸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아이와 실랑이를 하면서 아이를 구조했는데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 아이를 안전하게 꼭 안고 있었고 이후 경찰에 인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실종 신고가 접수된 아이였고요. 다행히 부모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 누리꾼들은 아이만 구조한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차 사고까지 막은 거다. 운전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라면서 이 운전자를 칭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요. 황당한 변신, 이게 김치찌개입니다. 일본의 한 한식 체인점에서 팔고 있는 이 김치찌개가 요즘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요. 지금 예. 나오고 있어요. 밥이랑 반찬과 함께 정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가격은 1,470엔, 우리 돈으로 13,000원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김치찌개랑 조금 다르죠. 위에 하얀 물체가 덩어리째 올라가 있거든요. 순두부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다름 아닌 카망베르 치즈라고 합니다. 까망베르 치즈. 네, 여러분들 좀 어떠신가요? 까망베르 김치찌개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어떠세요? 이게 이제 좀 김치의 매운맛을 치즈가 좀 이렇게 중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워낙 제가 치즈를 좋아해서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 매운 라면이나 매운 떡볶이에 치즈 넣어 먹는 것처럼 예. 좀 비슷한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꾸덕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치찌개는 약간 칼칼한 맛인데 요거는 글쎄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지금 반응들이 좀 다양한데요. 네. 이 누리꾼들의 반응도 좀 엇갈렸습니다. 네. 좀 어떤 입장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네. 근데 일본인들이 이게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니까 이렇게 네. 판매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음식을 일본 현지인들 입맛에 맞게 바꾼 겁니다. 요즘에 K-푸드가 열풍이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이렇게 젊은이들 사이에 한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퓨전 김치찌개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식의 무궁무진한 변화. 저는 이 김치찌개 한번 먹어보고 싶다. 저도요. 네, 치즈 이런 사랑하는 입장이거든요. 사람으로서. 네. 네, 저도 치즈를 좋아해서 이 음식을 본 우리 누리꾼들은요. 김치찌개는 얼큰한 맛에 먹는 건데 뭘 모르네. 꽤 맛있을 것 같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외제차들 이중주차, 이건 선 넘었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대 아파트 주차장 클라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한 사진인데요. 네. 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널널한 주차장에 외제차 여러 대가 지금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차들 다 주차선을 침범해서 아이고. 2칸씩 차지해서 주차를 했습니다. 아이고, 네. 글쓴이는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 임대 아파트라 자동차가 없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아무리 주차 자리가 많아도 선은 좀 잘 지켜서 주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신기한 게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들은 다 외제차라면서 황당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 이렇게 외제차가 있는 것에 대한 시선도 사실 이렇게 온라인상에 보니까 그리 곱지 않더라고요. 또 주차까지 이렇게 티내면서 해야 되냐라는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임대 아파트의 외제차 편법 입주는 아니겠지? 주차 자리가 많은데 꼭 선을 지켜야 하냐면서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립니다.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카톡 제보창 그리고 메일 주소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8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기준금리 동결. 오늘 새벽이죠, 우리 시간으로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실은 예상을 했었었고요. 어느 정도 뭐 시장의 99%는 동결이었다.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5.25에서 상단이 5.5%를 보여지고 있는데 뭐 작년에 너무나 심한 금리를 인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 이후에는 상당히 지금 숨고르게 들어가고 있고
2번 연속 동결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것도 너무나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고요. 이후에 나온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코멘트도 네. 정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진짜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코멘트를 또 한번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원했던 말도 했었죠. 현재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시장금리, 우리가 이걸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굉장히 최근에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금리,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서 긴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굳이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됐다라는 이제 이유를 했었는데 네. 그렇다고 향후 금리 인상은 끝이다. 이런 이야기는 또 안 했습니다. 늘 하던 말. 금리 인하는 아예 없고 당분간 없고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 그러면서 12월에 인상 가능성을 또 열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두 발 쭉 뻗고 올해는 금리 인상 없을 거야 좀 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은 파월이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녹음기 틀었다고 제가 했던 부분이 네. 향후 그럼 언제 금리를 이제 인상을 멈춰야 되느냐.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3개 있는데 첫 번째가 물가, 두 번째가 미국의 성장률, 세 번째가 고용.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고용과 성장률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하방 신호, 즉 미국은 지금 경기가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경기가 좀 꺾인다든가 고용 시장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면 이때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는 얘기. 뭐 늘 하던 얘기를 또 한번 반복했던 뭐 그런 FOMC 회의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았다라고 정철진 평론가께서 미국을 향해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이 FOMC보다 사실 더 주목한 것들이 있었죠. 네, 네네. 바로 그건데요. 네. 근데 오늘 뉴욕장 보면 상승해서 끝났고 지금 우리 코스피 아시아 증시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래? 뻔한 FOMC였는데 네. 실은 FOMC 회의보다 더 중요했던 게 최근에 급등했었던 미국의 국채금리 때문이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간밤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5%를 향하던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지금 4.7%대까지 더 떨어지면 뭐 그 이하 4.6까지도 떨어질 정도로 크게 떨어졌는데요. 예. 그 이유는 뭐였는가? FOMC 회의 앞서서 이벤트, 국채 발행 계획을 발표했던 이벤트가 있었어요. 재무부에. 이제 4분기에 미국이 얼마나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인가. 이게 금리에는 치명적이죠. 예상보다 더 많이 발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는 더 튀어오르게 되거든요. 지금 이때까지의 미국 정부 국채 발행 규모 보십시오. 역대급으로 발행을 해놓은 상태. 예. 이건 고스란히 뭐냐? 미국의 빚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 상황을 좀 보면 빚더미에 있는 나라예요. 나라네요. 예, 네.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의 빚, 우리가 늘 얘기하죠. 사경을 헤매고 있고요. 예. 불과 6개월 전만, 8개월 전만 해도 31조 달러인데 예. 현재 미국의 정부 부채 33조 달러를 그새 2조 달러가 더 늘은 거거든요. 33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4경 한 4경. 5천조 네. 원이라더라고요. 사경을 헤맨다라는 예. 말이 맞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4분기에 국채를 또 찍어내는데 아, 많이 찍어내면 어떡하지? 3분기에는 1조 달러 이상 찍어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8천억 달러도 안 되는 7,760억 달러를 찍어내면서 네. 그래도 그나마 발행이 적었구나. 또 하나 약간 전문적인 건데 이제 만기가 짧은 예. 뭐 2년물 이하의 단기채가 있고 10년물 이상의 10년물. 장기물이 있는데 장기물을 많이 찍으면 이것도 좀 위기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장기물 대신에 단기물을 더 많이 찍어내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실은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떨어졌고요. 앞서 파월의 FOMC와 좀 연관시켜 보면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더 안 올릴 거야라는 조건 중에 고용이 나빠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때마침 ADP 민간 고용의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임금 상승률이 꽤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미국의 고용도 드디어 좀 안 다운턴 좋아진다. 하방을 하나 이것도 같이 힘을 실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데 한몫했다 하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식이 다시 힘을 얻죠. 그때도 말씀드렸죠. 금리 올라가면 누가 주식합니까? 예금하죠. 그렇죠. 예, 그런 메커니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은행으로 돈을 몰리게 하느냐 아니냐가 이제 주식으로 네, 가는 근데 가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예. 또 올랐다. 네. 예, 뭐 10년물 뭐 국채 뭐 미국 국채 이런 것도 이게 FOMC만큼 잘 봐야 되는 거네요. 기사가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10년물 금리가 떨어져야 한숨 돌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테슬라 2차 전지 급락.
야, 테슬라 2차 전지 사실 인기가 정말 많았던 건데 네. 이제 급락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습니다. 우리 네. 이른바 서학개미라고 하잖아요. 미국 쪽으로 투자 많이 하신 분들도 많이 갖고 계셨던 건데 하루 만에 테슬라가 5% 가까이 떨어졌어요. 전기차 어제 시장이 얘기죠. 네, 그만큼 뭐 안 좋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테슬라 2차 전지 여기에 우리가 베팅을 하고 예.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현재 실적 대비 더 높은 주가에도 사람들이 주식을 산 이유는 네. 전기차 세상 올 거야. 하고 전기차 시장은 뭐 계속해서 해마다 20%씩 이상 성장할 거야. 예. 내연기관차 다 빠르게 전기차로 바뀔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승승장구하던 전기차 시장이 약간 좀 멈칫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 자체에서 뭐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을 하향 조정했다라기보다 그 부품을 하는 이제 주가를 일단 보시죠. 네. 보면 지금 200달러가 깨졌었어요. 지금 깨졌다가 다시 오늘 이 국채금리 떨어진 거에 힘입어서 좀 올랐는데 예.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전기 완성차고요. 배터리를 대는 곳이 일본의 파나소닉이었는데 예. 파나소닉이 자체 컨퍼런스에서 향후 매출 전망을 이제 어둡게 본 거예요. 그건 결국 뭐겠습니까?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가 자신의 납품액을 낮게 받다는 건 테슬라도 덜 팔리는 거 아니야. 예. 또 하나가 테슬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온세미컨덕터란데도 애널리스트들이 매출 떨어질 거야. 이건 결국 두 개를 합치면 테슬라에 대한 매출 전망이 어두운 거고요. 아하. 이게 결국 나아가 보면 전기차 시장이 이제 좀 약간 주춤하나? 이러면서 실은 국내로 넘어와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2차 전지 주식들이 거의 급락세를 보였던 이유가 됐던 겁니다. 예,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의 주요한 부품인 그 국내 2차 전지 주가도 덩달아 테슬라의 영향인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좀 나름 상당폭의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그 문제 때문에 꽤 많이 빠졌었는데 뭐 대표적인 2차 전지주입니다. 에코프로도 있고요. LNF도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는데 연초 이후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이제 됐죠. 예. 네. 그- 지금 이게 연 고점 대비 연 하락률이군요. 고점, 연초가 예, 예. 아니라 연 고점. 그러니까 네네. 연초 대비로는 아직도 꽤 올라 있고요. 예. 직전에 막 고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연 에코프로 고점 같은 거는 대비 막 엄청 낮잖아요. 네. 장중에 150만 원도 이제 갔었던 예. 연 고점 대비 이 정도까지 많이 떨어졌었던 핵심인데 네. 2차 전지가 이렇게 된 데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전기차 시장이 잠깐 멈칫하는 것 아니야. 네. 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2차 전지는 네. 탑입니다. 뭐 기술력도 좋고요. 예. 좀 프리미엄급 2차 전지인데 반대로 중국이 나온 뭐 LFP 배터리, 그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율도 뭐 성능도 안 좋고 뭐 이래요. 무겁고. 네. 근데 세계 표준이 당연히 우리 한국 K 배터리가 될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네. 이 중국의 약진이 너무나 빠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건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두고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문제도 분명히 주식시장은 조금만의 뭐 불확실성이라든가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 빠르게 반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과거에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 시절에 VHS가 나오기 직전에 네. 소니 일본이 밀었던 그 베타 그 약간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예,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게 훨씬 좋았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VHS가 결국 VHS가 네. 기술 표준이 됐잖아요. 맞아. 막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러나 또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 K 배터리는 대단하다. 또 이런 또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뭐 품질만 보면 객관적으로 K 배터리가 좋은데 그게 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 쪽 배터리가 표준이 될 것이냐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 게 그 국내 2차 전지 관련 뭐 주가가 네. 앞으로 좀 회복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긴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체적인 수급 문제도 일단은 풀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시장 표준에 대한 문제, 네. 더 중요한 건 지금 전기차 시장이 이게 주춤하는 게 일시적인 거냐, 여기에서 고리만 풀리면 다시 또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느냐, 이런 어떤 세 가지 측면을 함께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국내 2차 전지주는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좀 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에 미수를 썼던 개인들이 상당히 들어왔고 이걸 털어먹으려고 공매도들의 공격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좀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뭐 우리 K 배터리가 어떻게 될지 전기차가 어떻게 될지도 하나하나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수급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단기 바닥을 보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주가 방어 나선 기업들. 이제 가을 단풍은 빨갛게 물들고 있는데 주식 그 그래프는 파란색만 많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속타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 회사들이 주가 방어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죠.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들이는 일종의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주식 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굉장히 호재가 되겠고요. 외국은 아예 자사주를 사들인 다음에 그걸 소각해 버려서 총량을 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각까지 가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문데 네. 일단 자사주를 매입하는 시장에서 많이 사들인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주가 부양에 대한 뭐 그런 효과는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최근에 좀 보면 뭐 네이버가 3천억 또 SK 뭐 키움증권이 있고요. 셀트리온도 3,450억인데 셀트리온은 또 이거 외에도 뭐 앞으로 뭐 홀딩스로 가게 되는 이런 문제도 다른 있겠습니다. 이슈가 예, 그 이슈까지 있는 자사주 취직이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주가를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어떨까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선거 앞두고 그런 말 나오는 거 아닌가 싶기도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 정치권 중심으로 아예 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아예 금지시키자. 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뭐 일부 경제신문 같은 데에서 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뭐 칼럼도 나오고 막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용을 빌미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도가 나왔잖아요. 네. 예, 공매도의 공격도 들어왔고 최근에 2차 전지주에도 공매도들의 이제 공격으로 주가를 폭락시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당해 보니까 네. 이게 어떤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런 수급의 공격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이제 한시적 금지. 이거를 못한다면 아예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해 왔던 시스템을 좀 정립한다든가 나아가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자. 즉 외국이라든가 기관에 대해서도 공매도를 치는 기관에 대해서 뭐 90일 이상의 뭐 한정을 둔다든가 리볼빙을 못하게 한다든가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정 개선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국에서 뭐 굳이 공매도를 한시적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거의 청원이 지금 5만 명도 훌쩍 넘은 걸로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의 이 공매도 기간 제한 두는 문제 예. 이것만큼은 꼭 좀 요번에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고요. 네. 굳이 이것과 정치를 연결하지 않더라도 만에 하나 이번에 어떤 개인들이 요구하는 공매도를 뭐 수기가 아니라 시스템화한다든가 네. 기관과 외국인에 대해서도 공매도 기간을 정하는 이런 것들을 통과시킨다면 저는 인기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거든요. 지금 예. 정치 전략도 한번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이것만 공매도 이것만 개선해도 저는 뭐 누가 주도하든 네. 뭐 지지율은 상당히 오를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이게 누구를 더 잘해달라는 게 아니라 네. 나쁜 잘못된 것을 좀 바로 잡아달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사실 뭐 외국이나 기관 투자니까 일부에게만 유리한 제도다라는 비판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도요. 그렇죠. 네. 고쳐야 될 것은 고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아까 도시락 이슈에서 했기 때문에 퀴즈 없이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유명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가 이스라엘군에게 무료로 햄버거를 제공했다가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요. 불매 운동에 이어 황당한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한 남성이 차에서 커다란 통을 꺼내더니 맥도날드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내려놓습니다. 이 통 안에 든 내용물을 본 손님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는데요. 매장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한 남성이 영국 버밍엄에 있는 맥도날드 매장에 쥐를 풀어놓은 겁니다. 이 쥐들은 팔레스타인 국기 색인 빨강, 초록, 흰색으로 스프레이 칠까지 돼 있었는데요. 쥐 테러로 영업을 방해한 남성은 이후 팔레스타인 해방을 외치며 사라졌습니다. 햄버거 먹으러 왔다가 난데없는 봉변을 당한 손님들은 황급히 매장을 떠나야 했고 매장 측은 쥐를 잡느라 한바탕 진땀을 흘려야 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영국 버밍엄에 있는 다른 맥도날드 매장 또한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에게 비슷한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뛰세요. 그런데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달리는 내내 손으로는 꼬물꼬물 루빅 큐브 퍼즐을 맞추고 있는데요. 가만히 집중해서 풀어도 쉽지 않은 건데 100m를 13초대에 들어오는 동시에 큐브 퍼즐도 완성! 와, 이게 정말 된다고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싱가포르의 큐브 퍼즐 달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물구나무를 선 채 단 한 손으로 큐브 퍼즐을 맞추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물을 잔뜩 받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 큐브 퍼즐을 맞추기도 하는데요. 잠수하랴, 퍼즐 맞추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집중력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이 분야 세계 기록을 여럿 보유한 능력자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큐브 강면의 색깔을 정확하게 맞추는 달인. 큐브 맞추는 게 제일 쉬웠어요. 청소년 시절부터 큐브 퍼즐에 흥미를 갖고 꾸준히 연습해온 덕분이라고 하네요. 콜롬비아의 바다 거북은 환경 문제도 문제지만 밀렵꾼들 때문에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거북을 지키려는 노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짧은 다리를 열심히 저어 바다로 나아갑니다. 콜롬비아의 한 동물보호단체가 구조한 바다 거북들인데요. 밀렵에 노출된 알들을 해변에서 수거해 부화할 때까지 돌보다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 겁니다. 멸종 위기종인 바다 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벌써 10년 넘게 이어온 방사 프로젝트로 실제로 바다 거북 개체수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날 원래 서식지인 야생의 바다로 돌아간 아기 바다 거북 500여 마리가 제대로 적응했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주말에 볼만한 영화 또 OTT 작품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화 속 세상으로 안내해줄 베테랑 영화 저널리스트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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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첫 번째 작품은 이번 주말에 당장 몰아볼 수 있는 OTT 작품 가지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넷플릭스의 새로운 시리즈예요.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은 배우 박보영 씨가 새로운 작품으로 찾아왔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내과에서 오는 쌤이라며. 내과 3년 차요. 오리엔테이션 한다 생각하고 다은 쌤이 한번 맡아봐. 네, 알겠습니다. 옥상의 드래곤 보셨어요? 와, 옥상의 드래곤 보셨어요? 불파. 네. 와, 박보영 배우 그리고 도심에 나타난 불을 뿜는 용. 뭐 새로운 뭐 한국형 히어로물인가요? 어떻게 보면 마음을 지키는 히어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어요. 예. 이 작품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작품인데요. 11월 3일 내일부터 공개되는 넷플릭스의 새로운 시리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입니다. 이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제목처럼 박보영 배우가 주연을 맡아서 내과 3년 차로 전관 그 대학교 정신병동의 간호사 정다은 님을 연기를 합니다. 네. 그 옥상에서 불을 뿜는 용, 이게 다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상상들인데요. 이 정신병동 안에서 만나는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살아가는 마음 시린이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그립니다. 주인공은 정신병동이라는 굉장히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실수도 하고 또 성장도 하는 이런 네. 캐릭터인데요. 네. 뭐 사고도 치고 난 여기에 맞지 않는 것 같아 생각하다가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 뼘씩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수간호사 송효신 역은요, 그야말로 대세 배우죠. 기생충의 이정은 배우가 또 주연을 맡았고요. 네. 주인공인 다은에게 첫눈에 반하는 대장 항문외과 의사 역은 연우진 배우가, 그리고 주인공의 오랜 단짝이자 이 츤데레 친구는 장동윤 배우가 또 연기를 해서 그게 활력을 더합니다.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신병동 하면 좀 어둡고 좀 위험한 장소처럼 오히려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영상만 보면 이렇게 좀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정신병동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입견들을 이 작품 보시면서 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신병동 공간의 어떤 뭐 의상이나 공간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증, 자문을 거쳐서 실제 모습을 아주 철저하게 반영을 하면서도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따뜻한 색감을 활용해서 약간 동화 보는 것 같은 네. 느낌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저도 좀 이 작품 보면서 새로웠는데 정신병동은 커튼이 없어서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비추는 곳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우와, 네. 이 이재규 감독님이 이 병동에 대한 편견, 장벽을 넘고 시청자들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고 나면 이 사람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이 대사가 굉장히 이 작품을 보는 저를 많이 바꾸더라고요. 어떤 대사입니까? 수간호사 이 송효신 역 이정은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정신병이란 그런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예상할 수 없는 병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아, 우리 누구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뭐 연우진 배우는 대본 읽고 백신 맞는 기분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 작품이 주는 따뜻한 힐링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꼭 어떤 진단을 받지 않아도 뭐 마음이 힘들거나 우울한 사람이 없지 않잖아요. 저마다 자신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보는 사람들이 정말 위로와 힐링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넷플릭스 드라마일 것 같아요. 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작품 만나봤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상암동 클래스가 하니까 밝은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작품은 어제 바로 극장에서 개봉한 네, 작품이라고요? 극장 개봉작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슴이 아주 뜨거워지는 작품인데요. 예. 화면 준비했어요. 먼저 보실게요. 네. 삼례읍에서 발생한 우리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10대 소년 3명을 긴급 체포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강도 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지가 범인을 제보하려는데요. 작년에 우리 슈퍼 살인 사건 진범이요. 우리 슈퍼 사건자로 싹 다 갖고 와. 그들은 수작이요. 내가들 진짜로 우리 슈퍼 할매 죽인 거 맞냐? 영화 소년들입니다. 네, 네. 배경이 90년대에 일어난 이른바 그 삼내 나라 슈퍼 사건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뭐 뉴스나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99년에 전북 삼리에서 일어났던 나라 슈퍼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한 영화 소년들입니다. 네. 어제 네. 개봉을 했고요. 한국 영화 중에서는 예매율 1위 달리면서 예, 예. 또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나라 슈퍼라는 이름을 우리 슈퍼로 변경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3명의 강도가 한 슈퍼에 침입을 했고 주인인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 사건 직후에 경찰이 19세, 20세 남성 3명을 지목해서 그들이 징역을 받았는데 네. 결국 그 과정에서 폭행과 강요로 인한 허위 자백으로 범인을 잡아버린 거죠. 네. 그 만기 출소 이후에 2015년에 이제 재심 사건 전문가죠. 박준영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재심 청구를 했고 네. 이듬해 무죄를 선고를 받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을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다루냐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1년 뒤에 어떤 형사가 찾아오게 되고 그 형사가 뭔가 이 사건의 진범이 다 다른 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 그러나 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데 계속 윗선에서는 뭔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좌천됐다가 다시 2016년에
다시 이 사건이 재심하게 되는 과정을 도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오가면서 담고 있어요. 네, 이 무고한 소년들이 하루아침에 범인으로 조작이 되어버린 정말 전 국민이 분노했던 실제 사건이었는데 예. 그럼 설경구 씨는 이 사건에서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네.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형사 역할로 형사 나오는 역할로 거죠. 설경구 배우가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은 한국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한국 사회에 계속 이슈를 만들어 온 정지용 감독님의 또 신작이기도 해요. 네. 설경구 배우는 이 작품 안에서 베테랑 형사 황준철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는데요. 이 수사반장으로 부임을 한 게 이미 강도 범인이 잡힌 1년 뒤예요. 네. 근데 1년 뒤에 왔다가 사건의 진범을 제보하는 전화를 받고 나서 이 사건에 다시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 강압 수사 내용도 확인하게 되고 누명도 알게 되지만 유준상 배우가 연기한 원래 사건 담당자인 최호성이라는 인물의 굉장히 강력한 방해로 이제 실패하게 되고 또 일도 자천돼서 섬으로 가게 돼요. 그러다가 16년 후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다시 돌아와서 아하. 이 사건의 재심을 위해서 뛰는 형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건 실화로 뭐 다큐나 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영화를 보시면서 다시 보면서 정말 분노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경구 씨뿐만 아니라 이 연기 장인들이 많이 모였다는 게 또 아주 관람 포인트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정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인물,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인물들 연기를 너무 잘해서 이 감정들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유준상 배우가 이번에는 부실, 조작 수사로 무고한 소년들을 감옥에 보낸 경찰대 출신의 엘리트 최우성이라는 악역을 맡았어요. 네. 정말 분노 게이지를 끝까지 꽉꽉 채워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실제 사건에서는 없는 역할이지만 영화의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 넣은 인물이고요. 예. 이 황준철이나 최우성이라는 두 인물을 이렇게 보면서 조직 안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현실적인 감각으로 보게 되는 작품인 것 같고요. 또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그 할머니의 딸 역할 진경 배우가 연기를 했고 예. 또 황준철을 따르는 후배 형사 박정규 역은 허성태 배우. 네. 허성태 배우 하면 워낙 오징어 게임 무시무시한 얼굴 떠올리시겠지만 예. 이번에는 아주 순박하고 착한 형사님을 연기하고요. 반전 매력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자체가 꽤 묵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숨통이 좀 막힐 수 있는데 그런 숨을 불어넣어주는 황준철의 아내 김경미 역은 또 염혜란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야말로 연기파 배우들의 총출동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뭔가 일단 연기파들이 다 총출동했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울고 열심히 분노하고 화도 내고 또 위로도 받게 네. 되고 이런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또 실화의 힘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이런 시사회 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화의 힘이 느껴지는 영화, 함께 울고 분노하는 영화. 네, 말 그대로 실화의 힘, 함께 울고 분노하는 영화. 그 소년들 기대해 보겠고요. 네. 다음 작품도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작품은요. 여러분 오겐키 데스카라는 일본 말은 일본어를 전혀 모르셔도 누군지 아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얀 눈밭 위에서. 그렇죠. 예. 바로 지금 포스터 나오고 있는 이 러브레터. 러브레터의 명대사잖아요. 오겐키 데스까 까까. 손도 꼭 이렇게 네, 모아서 그쵸, 약간. 만들어줘야 돼요. 맞아요. 정확히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게 영화를 통해서 완벽하게 관객 머릿속에 이미지를 집어넣는 감독이죠. 이와이 슌지 감독님의 신작이 또 이번에 개봉을 했습니다. 네. 키리의 노래라는 작품이고요. 어제 1일 날 개봉을 했는데요. 이 작품은 영화 제목처럼 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키리에가 누구냐가 중요한 작품이에요. 이 노래로만 이야기하는 길거리 뮤지션 키리에라는 인물이 있고요. 또 자신을 지워버린 친구 이코라는 인물도 있고 사라진 연인을 찾는 남자 나치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엮어주는 하나의 사건은 바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주인공이 바로 키리에예요. 언니가 자신을 살리고 언니는 희생된 이런 끔찍하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은 정말 아주 개미 소리만큼도 작게 못하는 그런 마음의 트라우마를 안게 됐지만 네.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세상에 큰 목소리를 내는 이 키리에의 이 노래가 동일본 대지진으로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위로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게 음악을 듣는 재미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 주인공 자체가 인디 밴드를 실제로 하는 가수가 맡아서 작품 연기를 했고요. 예. 이와이 슌지 감독도 이 버스킹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싶다고 했어요. 다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공개가 됐었는데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거의 3시간 분량이었지만 극장 개봉은 한 60분 정도 편집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가볍게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다시 만들었습니다. 네, 극장에서 생생한 노랫소리까지 들으면서 또 감성을 듬뿍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품 바로 살펴볼까요? 네, 마지막 작품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실게요. 네. 等他回到家，所有的鞋子都整齐地摆在门口，人却不见了。他特别奇怪，难道是光着脚逃跑的？一个人光着脚能跑多远呢？他去到海的另一头，找呀找呀。 우와.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이 나는 한중 합작 영화예요. 네. 노갸라는 작품이고요. 포스터에서 보시다시피 중화권의 대표적인 스타 배우죠. 판빙빙 배우 그리고 이주영 배우의 만남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은 작품입니다. 어제 개봉을 했고요. 판빙빙 배우는 인천 여객항의 보안검색대에서 근무하는 여인 진샤라는 인물을 맡았고 그다음에 이주영 배우는 자유로워 보이는 여인 초록머리 여자라는 인물을 맡았어요. 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이후에 알 수 없는 끌림을 받게 되고요. 두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소외라는 연결고리를 넘어서 연대로 가는 두 여인의 어떻게 보면 힘든 투쟁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73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파노라마 섹션 공식 초청이 됐었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초청받아서 크게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판빙빙 배우가 좀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는데 그쵸, 네. 이 작품에서는 좀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변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특히 판빙빙 배우가 이주영 배우에게 꼭 당신과 함께 영화를 찍고 싶다며 손편지를 보내서 캐스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러브콜 사연까지 더해져서 이 작품 안에서 두 배우의 연기의 합을 보시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판빙 배우의 그 연기 변신까지 네. 영화판을 빙빙 돌리는 아주 그 엄청난 또 연기력이잖아요. 잘 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은 더 스크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운드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가 도시락 이슈 중간에 나갔죠. 정답은 2번 빈대였습니다. 이 침구를 살균 소독 이런 거 잘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네, 저희도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네.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당첨되신 두 분 자막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올리버님, 이윤영님 두 분 축하드리고요.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